인텔. 인텔이 또 한 번 차세대 칩 공정의 난항을 겪는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7나노 반도체 제품 생산에 명백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7나노 제품 출시를 또 한 번 6개월 뒤로 미뤘습니다. 지난주 인텔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7나노 CPU 제품의 출시 연기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전 계획보다 6개월 늦은 2022년 후반기나 2023년 즈음으로 미룰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당초 인텔이 제시했던 7나노 제품의 생산 스케줄과 비교하면 무려 1년이나 지연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출시 시점은 PC용 CPU의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 이 데이터 센터 등에 활용되는 서버용 CPU는 통상적으로 1년 더 늦게 출시가 되니 2023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이 최신 공정, 이 미세 공정에서 상당 부분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2018년 하반기에 이미 10나노 공정 진입이 늦어진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가 되어서야 노트북용 CPU로 첫 10나노 제품을 발표한 바 있었으며 아직 서버용 프로세서나 데스크톱에 들어가는 제품은 14나노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 AMD나 엔비디아가 이미 7나노를 넘어서 5나노 제품을 고려 중인 것과 비교하면 미세 공정에서 이미 기술 격차가 상당 부분 벌어진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가령 10나노 공정 진입이 늦어지면 대신해서 14나노 제품군을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14나노 제품군이 늘어나면 이 제품군이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생산 라인이 부족해지겠죠. 이 수급이 꼬여버리게 되어서 공급난이 발생할 확률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미 이전에 인텔은 14나노 반도체 제품군 중 일부를 TSMC나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맡겼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죠. 현재 7나노 제품 생산을 연기시킨 배경에는 이 웨이퍼에서 나온 불량 칩셋의 비율이 높아서 수율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7나노가 늦어지면서 10나노 제품 생산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 공급이 감당되지 않으면 이 과거처럼 10나노 제품 생산을 다른 기업들에게 위탁 생산으로 넘길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텔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생산부터 공정까지 모두 진행하는 기업이죠. 물론 14나노, 10나노에서도 진행이 원활하지는 못했지만 이 7나노 공정에 들어와서는 확실히 힘겨워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물론 인텔이 제조하는 반도체 칩셋의 경우에는 같은 회로 선폭이더라도 보다 타사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은 경향은 있어요. 인텔이 만드는 10나노가 이 다른 회사가 제조하는 14나노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긴 합니다. 인텔이 그만큼 회로 선폭 기준을 까다롭게 잡고 있는 부분은 있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5나노에 진입한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나 이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와는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최근 이렇게 자체 생산을 고집하지 않고 이 경쟁사인 AMD가 취하는 방식처럼 외부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완, 인텔의 CEO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타 파운더리 업체와 기술 협력을 꾀하거나 아예 위탁 생산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차례 7나노 제품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실제로 이 같은 인텔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인텔의 주가는 폭락했었죠. 대비되어서 AMD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인텔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7나노 제품의 지연 소식은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왔었던 것이죠. 그 반도체 최강 기업인 인텔이, 종합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이 외부에 수주를 줄 수도 있다는 워딩을 한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큰 부분이라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정도 자체 제조의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죠. 그 배경에는 또한 경쟁업체인 AMD가 무섭게 인텔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AMD는 진작에 이 TSMC 측에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었죠. CPU 시장 2위 기업인 AMD는 이미 2018년에 7나노 칩 개발을 마쳤고 해당 칩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5나노 기반 제품도 출시 예정에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인텔의 점유율이 압도적이긴 해요. 이 서버용은 인텔이 95%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사실상 독주 체제이고,
PC용의 경우에도 80% 안팎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C에서도 이 데스크탑과 노트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이 데스크탑만 한정해서 볼 경우에는 AMD와 인텔의 점유율이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AMD가 추격을 했습니다. 2018년 1분기에 인텔이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9년 2분기가 지나가면서 60% 아래로 떨어지더니 현재는 AMD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PC용 제품에서만큼은 AMD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팩트이고, 서버용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안전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제작 난이도가 높고 오랫동안 왕좌에 있었던 인텔의 저력을 무시하기에는 어렵죠. AMD나 이 서버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약진도 돋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이 서버용에서는 인텔을 따라잡기에 분명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엔비디아도 이미 GPU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죠. 조만간 삼성전자의 시총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자율주행 차량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GPU가 이미 차세대 산업에서 핵심 파트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GPU를 TSMC와 삼성전자 측에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죠. 인텔의 아키텍처, 그 경험, 물론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쟁 업체들이 이 적극적인 파운드리 업체와의 협력, 상생을 통해서 명백히 미세 공정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인텔이 어느 정도 한계, 그 위기를 직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텔이 설사 추가적인 생산 지원 없이 2022년, 23년에 7나노급 제품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쯤이면 TSMC와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갈 시기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7나노에 이어서 5나노 시장마저 TSMC가 주도권을 잡고 1위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3나노 공정에서는 기존의 핀팻 방식을 고수한 TSMC와 게이트-어라운드 GAA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삼성전자와의 이 기술 방향성이 나뉘고 있어서 어느 기업의 제품이 보다 경쟁력이 있을지, 과연 3나노 공정에 진입해서는 삼성전자가 TSMC를 추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인텔이 단기간에 이러한 삼성전자와 TSMC에 빠르게 진화하는 미세공정 기술력을 따라잡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도 물론 현 시점에서 분명하지만, 이렇게 1위와 2위 사이의 격차보다 2, 3위 간의 소비 후 퇴근에서 퇴근 후 소비 문화로 바뀌면서 서울 명동 등 A급지 상권이 몰락하고 하급지로 꼽히던 주택 밀집지 인근 점포들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섰다. GS25 서울 신당동점이 지난해 전국 14,000개 점포 중 매출 21위에서 올해 5위 건충 도약한 게 대표적 사례다. 7일 외식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동네 경제의 부상이다. 편의점 업계의 출점 경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점포를 확보하기 위해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출점 경쟁지와 유흥지역, 관광지, 대학가 등이었다면 요즘엔 동네 상권으로 몰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동네 상권 매출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GS25의 지난해 매출 톱5 점포는 서울 홍대와 인천 부평, 서울 여의도, 인천공항, 경기 분당 점포였다. 올해는 부평, 여의도, 홍대, 서울 가락동, 신당동 점포로 바뀌었다. 대구의 대규모 중화단지를 끼고 있는 가락동점과 신당동점이 지난해 14위와 21위에서 올해 톱5 안으로 들어왔다. 영동, 신천 등 A급지로 불렸던 곳들은 권리금이 연초 대비 30%가량 떨어졌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은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광화문 교보빌딩까지 1층에 임대 100마리 붙은 건물만 23개라며 지하 또는 2층 이상 가게들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쇼핑과 외식의 동선이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상권의 중심축도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형 동네 슈퍼인 GS더프레시가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유일하게 실적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도 이 같은 흐름에 기인한다. GS더프레시는 올 상반기 전국 318개 점포에서 6,59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25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외식 업체들 중에서도 주거지 인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올해만 가맹점을 40여 개 늘렸다. 원환머니 보쌈, 족발이 대표적이다. 제너시스 BBQ 치킨도 최근 시작한 배달 전문 매장을 포함해 총 150여 개 매장이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거리 소비 패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명호 중앙대 겸임 교수는 전국 단위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지역 단위 빅데이터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 대신 우리끼리만 하는 소비 문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거래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당근마켓의 성공 비결도 우리끼리 문화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 대상을 동네 주민으로 한정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인 게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근무 형태가 출근제에서 재택근무로 바뀌는 점도 소비 패턴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출근하는 거점 오피스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SK텔레콤, 롯데쇼핑,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으로 확산 중이다. 일본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후에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어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일본 경제가 올해 바닥을 찍은 뒤 내년부터 더딘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8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 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7% 하향 조정됐다. 이후에도 2050년 일본 경제 규모는 2019년 대비 15.6% 위축되는 등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유키 마스지마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 없이는 이전 경제 규모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암울한 전망을 피하려면 우리가 가진 자원에서 더 많은 생산량을 짜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장기 성장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아베 신조 정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아베노믹스로 잃어버린 20년을 끝낸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오는 14일 자기 총리를 결정할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유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동시장 등 중대한 개혁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무역 장벽 완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